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전번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단락전류에 대한 관련되는 저기를 보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대칭 좌표법에서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에 대한 전압과 전류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봤어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삼상 단락이 된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상 단락이 된 경우에는, 이쪽 삼상이 단락이 됐으니까 다 붙었죠. 붙었기 때문에 선로의 임피던스 밖에 안 살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등가회로로 이렇게 등가화 시켜버리면, 등가화 시킨 그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이때의 전류는, 즉, E1을 G1으로 나눈 값이 이때 전류가 될 거예요. 이게 고장 전류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뒤에 보시면 어떻게 있어요? 이때 전류는 E1을 G1으로다가 나눈 값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보시면은 이때에 어떻게 있어요? 임피던스 G1이 다른 때 G1보다 가장 적다는 걸 나중에 이제 알 수 있어요. 즉 보면 여러분들 유념하실 게 이렇게 등가화 시켰을 때 이건 식을 이제 이렇게 가져가면 되니까요. 삼상 단락은 지금 이쪽이 전부 다 단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로에 임피던스밖에 남질 않죠. 그러면 이 삼상을 단상으로 이렇게 등가화 시키게 되면 E1의 선로의 저항 G1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등가회로 B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전류 I1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내부 유기전압을 정상 임피던스로 나눈 정상 전류가 흐르고 역상분과 영상분의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단락이니까 그렇죠. 예? 자, 그냥 즉 정상분만 흐르고 역상분과 영상분은 제로다 이거죠. 이 제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임피던스를 유념해서 보세요. 이때 임피던스. 그럼 만약에 2선 단락이면 어떻게 돼? 2선 단락이면. 이게 2선 단락이면 이게 두 가닥이 붙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등가회로를 그리게 되면 이 회로의 선로 임피던스는 그냥 존재하고 이것과 직렬로 이 두 개의 임피던스를 등가화시킨 G2가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전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전류는 E1에 G1 플러스 G2가 되겠지. 예?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여기보다는 벌써 G2가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류는 상당히 지금 이거보다 낮겠죠. 그죠? 그러니까 뒤로 보시면 어떻게 있어요? I1은 G1에다가 G2를 더해가지고 E1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한 선이 지락이 됐다. 이렇게 한 선이. 일선 지락이다. 일선 지락인 경우에는 세 선로가 다 살아있고 한 선이 지락해서 돌기 때문에 이때 임피던스는 이거 어떻게 돼? G0에 G1, G2 영상 전류는 그때 영상 임피던스가 존재하니까 영상분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영상 전류는 제가 이게 영상 전류가 그러죠. 영상 전류는 I1과 I2가 같은 매그니튜드로 같은 크기로 흐르는데 이때 전류는 어떻게 돼 있어요? G0, G1, G2 해가지고 이 임피던스 값이 올라간 값을 E1으로 나눈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어떻게 돼 있어요? 또 여기다가 영상분이 더 들어갔으니까 전류는 더 짙겠죠. 또 2선이 지락된 경우에 2선이 지락이 된 경우에는 I1 따로 흐르고 I0 영상분이니까 또 지락이 됐으니까 또 흐르고 I2는 또 다른 매그니튜드고 그러지 다른 시각 다 다르죠 이게. 다른 크기로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를 다 비교해서 보게 되면 삼상 단락이 됐을 때 이때 전류치가 임피던스 이 G1이 가장 적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른 건 막 G2가 붙죠. 여기 또 G0가 붙죠. 막 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류치가 다 커요. 그러니까 이때 전류치가 가장 적거든요. 이때 전류치가 가장 적으니까 어떻게 돼요? 삼상 단락 전류가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G1이 가장 적기 때문에 삼상 단락 전류가 가장 크다. 크게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삼상 단락 전류를 다 구하면은 나머지 이 전류는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는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의 그 영상 회로를 등가화시킨 영상 회로를 지금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삼상 송전선에 만약에 일선 지락 고장이 생겼다. 일선 한선 여기서 만약에 델타 Y의 지락이 생기면은 지금 전류가 이런 패턴으로 불균형 상태로 이루죠. 만약에 중간에서 지락이 한 선이 생기면 이때는 또 다른 방향으로 생기고요. 그래서 이 지락사고의 이 다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사고가 나올 때는 이건 태분 안에 지금 그 평행 자포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크라크 자포법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 케이스를 따로따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서 우리 쪽에서는 지금 뭐냐면 3장 4선식에서 3장 단락 전류를 구하는 데는 지금 저거를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논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그렇게 만약에 상이 불균형이 될 때는 평행 자포법으로다가 우리가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단락 전류 고장 계산을 이제 지금까지 일반적인 얘기를 해놓고 기술사 관련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가지고 잠깐 보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IEEE 교재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도 문제를 보면은 1993년도 39회에 나왔던 문제인데 상당히 저는 그 가르치면서 항상 얘기하는데 상당히 좋은 문제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기술사를 전부 다 기술사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서 상당히 제가 좋게 평가하는 문제인데 보시면은 여기서 A점과 B점의 단락 전류를 구하고 그러니까 A점과 B점에서의 단락 전류를 구하고 현장에서 시판되고 있는 차단기 용량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시판되고 있는 차단기의 용량을 구해라. 이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A점과 B점의 단락 전류는 그냥 공부해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공부해가지고. 식 외워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시판되고 있는 차단기 용량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이게 현장에서 해보지 않아서는 모르고 두 번째 변압기 임피던스는 표준 임피던스 정하고 선로 임피던스 무시하는데 변압기 임피던스 표준 임피던스로 임의로 정해라. 당신이 정해라. 이것도 아주 의미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장에 없으면 몰라요. 본인이 변압기에 이 설계를 안 해봤으면 이 임피던스를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정말 실물 경력이 있는 점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문제는 제가 일반 단락 전류를 구하는 일반인 공식만을 숙지한 상태에서 풀기가 불가능한 문제로 수험생이 단락 전류를 구하는 문제 중 실제 시험 경험이 있는가를 복합적으로 묻는 이유다. 그 이유로는 변압기 임피던스를 수험생이 정하고 시판되는 차단기를 정하라고 한 주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술사로서는 상당히 실무의 능력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문제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한전에서 공급하는 기준 MVA는 100MVA이고 100MVA이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2%를 줬다. 이건 한전 일반적인 기준이죠. 그리고 154KB에서 22,000원 떨어지는데 60MVA다. 그럼 우선 여러분들이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 154에서 22,000원 떨어지는 변압기는 대개 퍼센트 임피던스가 몇 퍼센트일까? 이걸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11에서 14.5 정도 사이가 된다고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실무에 설계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감각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00kVA, 이제 11에서 14.5라는 거는 용량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그래요. 그리고 22,000에서 380V나 6,600, 3,300으로 떨어지는 거는 보통, 퍼센트 임피던스가 5.0에서 7.0 사이, 이 정도 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그리고 발전기는 과도 임피던스를 10%로 줬어요. 그런데 이 문제도 조금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제에 이제 좀 흠을 잡자고 하면은, 이 기존의 100MVA 하고요. 100MVA에서 한전에서 60MVA가 들어오는데, 60MVA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용량 크기가.
60MVA면 이거는 프렌트거든요, 프렌트. 그럼 보통 지금 그 롯데 잠실 월드가 총 다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2MVA 정도 되는 거니까 잠실 롯데 월드가 12MVA 정도 되니까 이 60MVA면 어느 정도 규모 크기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이 60MVA하고 변압 발전기 400kV짜리가 병렬 운전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병렬 운전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단락전류를 구할 때는 반드시 발전기와 이 전원은 무한모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병렬 운전하는 걸다가 계산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병렬 운전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게 60MVA 하는데 발전기로 400kV를 병렬 운전을 할 일이 없죠. 그러면 B점을 구할 때, A점을 구할 때 문제가 안 되는데 B점을 A점 구할 때, B점 구할 때 다 영향을 준다고요. 단독 운전이면은 이쪽에 들어왔을 때 A, B점 구해보고 제네다만 돌 때는 A점은 해당이 없는 거죠. 제네다만 돌 때는 제네다만 돌 때, 발전기 돌 때는 B점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무한모선을 구할 때는 만약에 병렬 운전이라고 보면은 이걸 다 묶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다 단, 거기다 좀 썼어야 될, 문제에서 그걸 써줬어야 되는데, 조건 단, 발전기는 병렬 운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발전기는 단독 운전이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이 내용을 주기를 해줬으면 더 좋은 문제가 됐을 텐데, 일반적인 접근 사항으로만 가본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단락전류를 구할 때는 이제 오음법과 퍼센트 임피던스법, 퍼유닛법, 뭘 쓰는데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 많이 쓰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단락전류에 의해서 좌우되고 100% 정확한 거 전류는 계산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시험을 통한 시험들이 확인이 안 되고 모든 것이 관례에 의해서 사회 통념상 공통된 계산 방식을 추정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산해보면 프로를 보면은요. 각 기기의 선로의 표준 임피던스를 결정하고 각 임피던스 기준의 베이스로 환산을 해서 각 임피던스 기준을 베이스로 환산해가지고 임피던스 맵을 작성하고 임피던스 합성을 하고 단락전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적용 차단기를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각 기기나 선로의 표준 임피던스를 결정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째 154에서 22,000원 내려가는 규격을 보면 이게 14.5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5.0에서 7.0이니까 그러면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 만약에 11에서 14 정도만 들어가는 수치를 써도요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다 맞아요. 여기 뭐 5.5 산정했는데 이걸 7로 해도 되고 뭐 6으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단락전류가 그 근방으로 나오는 거니까 딱 솔루션까지 딱 맞춰서 단락전류는 구할 수가 없는 전제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범주만 여러분들이 맞아떨어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 백분율은 이제 일반적으로 22,900은 표준을 6.0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답안지에다 이렇게 쓰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참고하라고 이렇게 들은 겁니다. 22,000에서 22.9kb에 떨어지는 거는 11.0에서 10.3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뭐랬어요? 전격이 45MVA하고 60MVA가 기본이다. 그런 얘기했죠. 한전은 대개 22,900 떨어지면 45MVA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54에서 떨어지는 것은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통 45MVA, 60MVA는 14.5에서 13.5다. 이거죠. 기준 용량이 45MVA, 60MVA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압인 경우에 건식과 유입식과 건식과 뭐 다른데 여기에서 용량에 따라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달라지는데 용량이 커지면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커지는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커지죠. 이렇게. 그래서 각 퍼센트 임피던스를 기준 베이스로 환산을 하면은 먼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 강의가 됐어요. IA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P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MVA로 이거를 일치를 시켜야 된다. 이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우선 한전에서 100MVA로 줬으니까 100MVA로 기준 MVA로 다 일치를 시키면은 메인 들어오는 게 60MVA라고 그랬으니까 60MVA를 그때 60MVA가 14.5니까 100MVA로
일치시키면 24.2가 되네요. 22kVA는 1000kVA라 했으니까 1MV죠. 그러면 이것이 5.5니까 퍼센트 임피던스가 550이 되죠. 발전기를 상시 발전기를 보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원과 이 제네다가 있는 경우에 이거를 무한모소로 본단 말이에요. 같이 영향을 인러시 카렌트를 주는 걸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IEEE 강의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발전기를 상시 발전기를 보는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격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60MV짜리 상식적으로 수정을 받는데 400MV짜리 상시 발전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는 독립운전이 맞는데 일단 단락전류를 구하는 스킴이니까 이걸 같은 거로 보자 이거죠. 그래서 발전기를 상시 발전기라고 보고 퍼센트 임피던스를 환산하면 발전기 400kVA라고 했으니까 0.4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2500으로 산정이 된다. 그럼 이거를 이 한전과 제네다를 무한모소로 보면 이렇게 무한모소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면 이쪽은 직렬이고 이놈과 이것이 병렬이 된 거죠. 그럼 한전에서 100MVA 기준에 퍼센트 임피던스는 2로 줬고 변압기를 이 100MVA를 올리니까 24.2가 됐고 또 이 변압기는 154에서 22,900으로 떨어지는 거고 이 변압기는 22,900에서 380V 떨어지는 변압기를 100MVA로 기준해서 하니까 550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직렬을 놓고 이쪽에 발전기 2500 병을 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A점과 B점을 구한다. 그럼 A점을 구할 때는 A점이 달라게 생기면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고 이 발전기에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직렬 두 개, 이 직렬 이쪽 두 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있어요? 이쪽에 한전에서 들어오는 직렬 두 개, 제네다에서 들어오는 직렬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A점이 되겠죠. 이걸 등가시키면 이렇게 되고 또 합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종합 퍼센트 임피던스는 25.98이 된다. A점에서. 이게 되죠. 그럼 B점에서는 한전에서는 이렇게 들어오고 발전기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 직렬로 더하고 여기 나누고 그럼 이렇게 되고 이걸 다시 등가시키면은 468.3이 되겠죠. 그럼 이 두 가지의 답을 가지고 보시면은 A점의 단락전류는 MVA에 자 이건 보세요. 이거는 정상전류가 되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단락전류 IS는 제가 보였어요. 정상전류에 곱하기 퍼센트 임피던스 G의 100이라고 그랬다. 100은 이건 배율이라고 그랬다. 배율. 종조로. 그러니까 이거 정상전류 구해가지고 몇 배냐? 25.8이니까 4배 조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 나와요? A점은 9.7크가 나오네. B점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얼마 나와요? 32.4카 나와요. 그럼 적용 차단기를 결정할 때 A점 차단기는 루트 3에 원래는 22.9가 아니고 이게 되어 있어요. 25.8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전격 전압에 대한 것이고, 만약에 액츄얼로 선로에 걸리는 걸로 보게 되면 요 전격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25.8을 곱해줘야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용량이 500MVA 정도가 나오니까 500MVA의 스탠다드 차단기는 520MVA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22,900에는 520MVA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준 MVA를 100을 줬기 때문에 전부 다 520MVA를 써야 됩니다. 좀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나올 수는 지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B점에 저압의 적용 차단기는 380V급에 32.4카 나오면 42카짜리를 선정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해봤어야 답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기술사 시험 문제를 보면서 전체적인 이렇게 플로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봤어요. 앞에 강의한 내용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좀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처음에 물었던 8가지 문제를 이제 하나씩 이제 해결하며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물었던 문제 8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해결한 것이 퍼센트 임피던스의 정확한 의미 알았고요. 그 다음에 기준 MVA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도 알았습니다. 단락전류를 산출하기 위한 가정 조건은 뭐냐? 이거 아직 확실하게 몰라요. 기호전류원의 형태는 어떤 거가 있느냐? 과도리액탄스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RXB의 의미는 어떤 거가 있느냐? 퍼센트 임피던스법이 왜 많이 사용되느냐? 단락전류를 구하는 프로 차트를 도시할 수 있는가? 여기서 이거는 약간 좀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해결된 거죠. 이 두 개는 지금 해결된 거예요. 이 강의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4단계 용어서부터 용어의 정의를 몇 개 좀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한 사항들 퍼센트 임피던스법과 임피던스법에 대한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왜 임피던스법을 많이 사용하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잘 보시면은 제가 앞에 왜 기숙사 문제를 더 먼저 떠올렸냐면은 여러분들이 차단기의 단락전류를 고장 계산하는 문제들에 대한 기숙사 관련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하는 걸 먼저 던져드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전반적인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을 먼저 스코프를 정해보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항목을 조사해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어의 정의하고 아주 차근차근히 쭉 이렇게 하나씩 파악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다가 단락전류 고장을 계산을 해보는 방법도 있지만 먼저 단락 고장 전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뭘 봐야 되는지를 먼저 딱 보고 그 다음에 주요의 그 용어에 대한 그 키워드를 좀 보시면서 그 내용들을 파악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강의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IEEE와 그 미국에서의 이렇게 간단하게 단락전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을 비교해서 보시면서 이 단락전류의 강의의 전반적인 부분을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차단기는 당연하게 이것은 과부하는 물론이고 고장전류인 단락전류까지도 개폐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즉 전기적인 차단 능력과 기계적인 차단 능력을 별개로 요구한다. 그래서 전력 휴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전기적인 차단 능력만 갖는 거고 휴즈는 그렇죠. 그리고 전력용 차단기라든지 배전용 차단기는 전기적인 차단 능력과 기계적인 차단 능력을 같이 갖는 거다. 그래서 휴즈 같은 경우에 차단 용량을 카로 나타내고 배선용 차단기는 MVA로 나타내는 것이 통례다. 이런 얘기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부하 전류에서는 전격 전류가 있고 그리고 전선의 손상을 방지할 정도의 어떤 그 과부하 정도가 흐르죠. 여기에는 과부하 정도가 흐르고 여기서는 순간적인 부분에서의 기동 전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락 전류는 지금 2선 단락, 3선 단락이지만 우리가 배운 바대로 3상 단락을 단락 전류로 일반적으로 통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과도 전류는 이런 차단 전류를 나타낼 때 차단 전류도 대칭 차단 전류가 있고 비대칭 차단 전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 저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시겠지만 차단할 때 나타나는 과도 현상에 의한 전류가 증폭이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대칭으로 나타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직류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과 직류분을 포함한 이런 비대칭으로 나타내느냐 해서 이 대칭 단락전류와 비대칭 단락전류를 별개로 얘기하고 이것을 적용해가지고 단락 내량을 계산하는 부분도 있고 비대칭을 전제해가지고 기기에 대한 부하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다르게 구분하고 있어요. 대칭 단락전류와 비대칭 단락전류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대칭 단락 전류는 지금 이렇게 정상분에서 이게 정상분이면은 지금 이게 정상분에서 나오는 전류라고 그러면은 과도 상태에서 나타나는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림이 조금 이 부분이 좀 자세하지 않은데 좀 이렇게 그려보면은 만약에 정상분의 전류가 폭이 이 정도의 폭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이걸 회전기기 쪽에 특히 회전기기 쪽에 발전기나 이쪽에 회전기기 쪽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정상 전류가 이렇게 웨이브가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타나면 이 과수 상태가 됐을 때 단락 전류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상분보다 접근을 하죠. 이게 정상분, 이 매그니튜드가,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이게 이제 대칭으로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대칭, 이게 단락전류라고요. 근데 이렇게 감지하는 거는 어떻게 감지하냐면은, 자, 단락점을 향해서 고장점으로다가 이제, 고장점이 야기가 돼가지고 정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쭉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어떻게 있어요? 그 차단기나 이분에 대한 직류분이 야기가 되니까 직류분이 야기가 되면 이 직류분의 타우 시정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죠? 그러니까 이 시정수는 어떻게 선로에 LC가 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쉽게 감소가 될 수도 있고 천천히 감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감소가 되는 것은 감소되는 기울기는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선로의 2차의 LC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일단 시정수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과 이 대칭분을 합치면은 여기에 비대칭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비대칭이. 비대칭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비대칭으로 나온 부분을 비대칭, 이걸 단락전류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간단하게 그려놓은 것이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칭 단락전류면은 원래는 이 그림이 이게 단락전류라고 보면 이게 원래 이게 감소가 돼가지고 나중에 찍어줘야죠.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데 요 직류분을 포함한 대칭분에다가 직류분을 포함해가지고 나타난 것이 요게 비대칭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직류분 전류의 감쇄 속도는 이거는 시정수 타우에 의해서 되죠. 그래서 이 회로의 저항치 R과 리액탄스 B 및 RX에 관계해가지고 여기에서 시정수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대칭 단락 전류는 이 교류분 최대치 X를 루트 2로 나눠준 치로 얘기하고요. 비대칭 단락 전류는 이 교류분에다가 직류분을 더한 루트 미 스퀘어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을 다시 설명하면 이 X를 루트 2로 나눠준 값이 이게 대칭 단락 전류가 되고요. 비대칭은 요 대칭분의 자승에 요 직류분을 자승을 루트 미 스퀘어로 더해준 값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요 부분이 직류분이 되고 요 부분이 대칭 단락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칭과 비대칭에 대한 합을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대칭값과 비대칭의 관계는 RXB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RXB가 나오죠. RXB가 제가 앞에서 강의는 22,900의 최대 같은 경우는 4 정도 치고 154 같은 경우는 20 정도를 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RXB가 크면 클수록 상당히 이 K값이 커지죠. 비대칭 계수값이 커지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 RXB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인 경우하고 RXB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인 경우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RXB가 4인 경우에는 만약에 직류분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RXB가 20인 경우에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비대칭을 포함한 이런 전류가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런 비대칭 전류가 나타나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수의 이익에 의해서 정상 전류가 배수가 결정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치죠. 그러니까 RSB가 크면 클수록 차단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차단기 쪽에 선로 쪽에는 상당히 안 좋죠. 그러니까 과도 현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니까 이 안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대칭 전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크 전압과 재기 전압과 회복 전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크 전압이라는 건 접촉자가 떨어진 이후에 아크가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전류가 차단이 되면서 과도 전압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보시면 이게 개극 시간에 딱 차단기가 떨어지면은 아크 시간 동안에 이 만약에 플러스로 간 시간하고 마이너스 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아크 전압이 실질적으로 여기 그림이 매그니튜드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만 전류의 차단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여기에 대한 증폭되는 아크 전압이 증폭되는 것이 굉장히 크죠. 우리가 그 앞에서 이미 배워본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아크 전압이 다 소멸됐을 때 우리가 차단 완료 시간을 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전압 제로로 보느냐, 전류 제로로 보느냐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전류를 제로로 보는 것이 이것이 보통 우리가 차단기에서 얘기하는 거고 전압 제로로 보는 것이 이게 한류형 휴즈를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 차단기 같은 경우는 전류가 제로로 됐을 때 차단이 소호된 걸로 보니까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전압은 상당히 크게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칭 전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크 전압과 재기 전압과 회복 전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크 전압이라는 건 접촉자가 떨어진 이후에 아크가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전류가 차단이 되면서 과도 전압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보시면 이게 개극 시간에 딱 차단기가 떨어지면은 아크 시간 동안에 이 만약에 플러스로 간 시간하고 마이너스 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아크 전압이 실질적으로 여기 그림이 매그니튜드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만 전류의 차단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여기에 대한 증폭되는 아크 전압이 증폭되는 것이 굉장히 크죠. 우리가 그 앞에서 이미 배워본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아크 전압이 다 소멸됐을 때 우리가 차단 완료 시간을 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전압 제로로 보느냐, 전류 제로로 보느냐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전류를 제로로 보는 것이 이것이 보통 우리가 차단기에서 얘기하는 거고 전압 제로로 보는 것이 이게 한류형 휴즈를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 차단기 같은 경우는 전류가 제로로 됐을 때 차단이 소호된 걸로 보니까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전압은 상당히 크게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재기 전압은 이제 단락 전류와 전차단 직후에 접촉 안에 발생하는 과도 전압을 얘기하고요. 회복 전압은 재기 전압 뒤에 나타나는 전원 주파수와 같은 전압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 사용되는 전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설명드렸고 그 단락 용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잘 보시면은 만약에 결정 방법은요. AA서부터 BB까지. 그러니까 이건 대칭분입니다. 여기 A서부터 AA까지. B서부터 B-까지의 중간을 그은 것이 지금 C점이 되는 겁니다. C. 그럼 C로 하고 이 중간 지점이 C에서 J까지 이렇게 중간 라인을 그으고요.
여기서 직류불이 발생된 것이 만약에 전압으로 쳤을 때 뭐 100V다. 그러면 이 100V가 36.8V로 감쇄하는 시간 t 쪽에 만나는 점을 제의로 하면 이 시간 t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돼요? 아크탄젠트에다가 아크탄젠트 2파이 ft로 집어넣어가지고 달랑 역률을 구한다 이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 테이블을 가지고 구합니다. 테이블 가지고. 그러면 이 t 시간은 길게 되면은 이거 시정수가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요 C점에서 전체 직류분이 이제 36.8%로 내려가는 점이 이제 t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t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감쇄를 빨리 한다는 얘기죠. 이 t 시간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감쇄를 그만큼 늦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t 시간이 제로로 간다는 얘기는 이거를 어떻게 보시냐면 달랑 역률의 크기를 이제 그림 가지고 보게 되면 회로 달랑 역률의 코사인 세타 값을 이 그래프로 보면은요. 그래서 감마는 이제 최대 비대칭 전류 순시치 계수고요. 알파는 최대 비대칭 전류 COC 계수고, 삼상 평균 비대칭 시조 계수는 지금 베타로 봤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코사인 세타가 제로가 되면 이게 2거든요. 1이라는 얘기는 단락 회로 역률이 만약에 제로면은 엄청나게 과도가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도 상태가 많이 나타나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최대 비대칭 계수는 어느 정도 이하까지는 내려가지 않아요. 쭉 보면. 그런데 어떻게 삼상 비대칭 계수는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감쇄가 되는 부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단락 회로 역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우면 상당히 이 과도 상태가 크게 나타나는 거고, 이 단락 역률이 이 1에 가까우면 그 과도 상태가 상당히 적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맨 밑에 보시면 R분의 XB를 보시면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보통 우리가 나타낼 때는 R분의 X값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뭐 4다. 이래서 20이다. 그럼 과도 상태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X값이 큰 거죠. 여기는 지금 뭐냐면 거꾸로 R분의 X를 했다고요. 이렇게. 거꾸로 했죠. 거꾸로 했으니까 R값을 1로 치면은 X값이 무한대인 경우에는 거의 제로로 가지 않습니까? 제로로 가더니 X값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X값이 크게 간다는 얘기는 여기 이쪽에 포지션이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X값이 1일 때, 만약에 1일 때, R과 1일 때는 이 점에서 뭐 3상과 최대 비대칭 시조치 계수나 그렇지 않으면 최대 비대칭 계수의 3상 대칭 시조치 계수는 거의 1 이전에 다 끝나죠. 그러니까 1에서는 거의 끝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R분의 X값이 1일 때. 그러면 X 부분이 R값과 거의 같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X값이 크기 때문에 과도 상태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단 용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래서 그 차단할 수 있는 전류의 한도의 양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카와 MVA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보통 여기서는 뭐 MVA로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기계적인 용량과 정기적인 용량을 가지고 있을 때 MVA고 정기적인 용량만 나타낼 때는 이제 카로 표시한다. 그 차단 전류는 두 개를 전부 다 카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압도 카로, 저압도 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건 정기적인 용량을 나타내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차단 전류로 차단 용량을 나타내는 이유는 그 직접적인 물리적인 현상을 전류가 표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차단기 구조 치수등의 개념적 파악이 용이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변압기 달러기 및 차단기와의 직렬기와의 협조가 아주 편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차단 용량은 거의 전압을 나타내지 않고 전류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했어요. 규약 전류는 그 차단기나 휴즈 쪽에 거의 내부 임피던스가 없을 때 차단을 하는 경우에 그 그때 기록되는 전류를 갖다가 거의 그 규약 차단 전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휴즈라든지 차단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임피던스가 없을 때 존재하는
전류, 차단 전류를 귀약 단락 전류로 볼 수 있다.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쭉 나타나는 용어들은 일반적인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설명할 것은 여기서 트립 프리를 좀 잠깐 보시겠는데, 트립 프리하고 지금 재트립하고는 시간은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개를 다.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같이 얘기하냐면, 트립 프리는 들어가 있는 차단기가 완벽하게 투입이 되기 전까지 다시 투입의 명령을 못 받겠다는 거고, 재투입 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지금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는 그 접점이 투입 시간에 투입 명령을 받은 후에 다시 투입 시간에 대한 부분에 투입 명령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시간 공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용어 자체를 좀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보면 그럼 차단기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를 좀 잠깐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보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두 개의 그림 상태를 보시면 차단기 기본 원리 이렇게 가지고 돼 있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차단기가 투입이 돼 있을 때는요, 차단기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차단기가 투입이 돼 있을 때는 선로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전기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차단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은 없어. 네. 없기 때문에 이 차단기가 스트레스를 가장 안 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차단기가 크로스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전기적인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제로다, 제로. 그러니까 가장 차단기로는 가장 스트레스가 없는 과정이 차단기가 부하가 투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그 차단기가 온되어 있는 상태고요. 차단기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은 오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프됐다는 얘기는 양단에 이 선로에 정상적으로 완전히 오프되어 있으면 정상전압이고, 오프 과정에는 과소전압이 걸려있는 상태죠. 그래서 오프 상태가 어떻게 보면 차단기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이 걸려있는 상태를 얘기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투입할 때는 투입 전류를 보게 되면 전압과 회복 전압은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약간의 이제 디스토션이 좀 나타나지만, 전류 같은 경우는 차단 시에 투입할 때는 정상적인 그 시간까지는 상당히 이렇게 쭉 좀 떨어지는 부분을 보여주죠. 그래서 차단기의 전격 전류는 연속해서 전류가 흐를 때 이때에 그 온도 상승이라든지 규정 헌도 안에서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전류를 말하고요. 전격 차단 전류는 지금 앞에서 얘기한 사고 시에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단기 구성을 보면 전류 전달부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서 충분한 기저의 강도가 요구된다. 나머지들은 우리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휴지에는요, 전력 휴지에는 용단하면 그만이지 전류 전달부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충분한 기저의 강도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카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기는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MVA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단기는 반드시 떨어뜨리면서 충분한 기저인 강도가 요구되는 겁니다. 이 휴지에 기저인 강도 요구된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절연부가 있고요. 그리고 소장치가 있는데, 소장치는 어떤 장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냐, 유입 차단기냐, MBB냐, 진공 차단기냐, 가스 차단기냐, 뒤에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호부가 있고 보조장치가 있다. 이것은 바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차단기의 종류는 첫째, 유입 차단기. 지금 보시면은 이 접점이 이 기중에서 일단 온 오프 하는데, 이 떨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이 떨어질 때 여기서 상당히 아크가 많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크의 온도가 거의 한 4000도 K 정도 된다고요. 그 4000도 K 정도 되면
이 절연류에는 CH 계열의 광유의 분자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메탄이면 CH4, 뭐 C2HA 뭐 이런 식으로다가 에틸렌, 뭐 프로필렌 뭐 이렇게 아주 쭉 이런 크루드 코일에는 CH 계열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4000도 K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근방에서 열화학 분해를 해요. 열화학 분해를 하면서 탄소하고 수소하고가 분해됩니다. 분해되면 이 탄소가 분해될 때 수소의 숫자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 옆에, 이 소연부 옆에 수소의 가스가 다량으로 발생되면서 이 소연부를 아주 급속하게 냉각을 시킵니다. 냉각을 하면 그 분자의 열운동이 안 되죠. 그래서 전자의 방출을 갖다가 막아주기 때문에 아크 소호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이 가스 중에서 수소가 50%, 70%가 발생된다는 얘기는 CH 계열인데 보통 메탄이 CH4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면 안에 보면 뭐 C3에 H 뭐 12 이런 식으로 이 H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수소가 4000도 정도의 고온을 냉각을 아주 급속하게 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아크 소호가 굉장히 빨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입 차단기는 중부하나 아주 과부하 상태, 이런 상태에서 차단 효과가 이거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부하 시에는 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열화학 분해를 잘 못 시키니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입 차단기가 폭발하는 거는 여기에 만약에 이 기중에 H2O 해가지고 이 수분이 함유가 된 경우에 이 수소가 다량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수소가 발생이 되면서 되어 있어요. 이 물이 들어가면서 이 H하고 같이 이 H2O가 같이 이 절연이 들어가면 열화학 분해돼가지고 산소하고 이게 분리가 된다 그러면은 적당하게 산소가 공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불꽃이 있죠.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유입차단기가 폭발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입차단기 내에 수분이 함유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입차단기 장점은 아주 저압에서부터 아주 특고압에 이르기까지 그 차단 범위가 아주 큰 부분이 상당히 장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스 차단기는 SF6 가스가 이제 공기의 100배의 소력을 가지고 있고 절연 내력은 공기의 3배로 보통 이제 3기압 이상에서는 절연류 이상으로 되는데 보통 5기압을 가스를 여기다 주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전기적인 부성이 가장 아주 좋다. 그래서 이 SF6 가스를 넣게 되면은 절연 간격을 엄청나게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SF6 가스통이 있으면은 여기에 만약에 154 선로가 지금 여기 안에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SF6 가스를 갖다가 만약에 5기압으로 집어넣었다. 여기 접지를 했죠. 외곽은.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 전기에 의해서 전자가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전자가 발생이 되는데 전자가 빨리 이동을 하게 되면 그건 절연 파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외곽 통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전기에 의해서 발생이 돼가지고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튀어나오는데 여기는 SF6 가스가 5기압으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SF6 가스가 여기 분포가 되고 있어요. 분포가 되고 있으면 이 전자가 이 저쪽 플러스 쪽을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다가 SF6 가스하고 만나죠. 그래서 SF6 가스에 원자 핵이 있으면 외곽 전자들이 있으면 SF6 가스에 마이너스 이 전자가 가다가 부착을 하는 거예요. 부착을 해가지고 이게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특성이 나옵니다. 부특성. 그럼 이게 음이온이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전자는 상당히 질량이 가볍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플러스 쪽으로 가지만 음이온이 되면은 원자 핵을 포함한 질량이 아주 높은 굉장히 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서서히 플러스 쪽으로 향해서 갈 겁니다. 서서히 플러스 쪽으로 향해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여기서 발생된 놈을
잡아가지고 부착을 해서 천천히 가서 플러스에 부착을 해가지고 중성으로 다시 이어지는, 다시 SFC에서 원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전자를 이쪽 플러스 쪽으로 가져가는데 천천히 가져가기 때문에 단락사고가 아니고 어떤 조형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FC가스가 누설이 돼가지고 숫자보다 적어지게 되면 이 사고는 단락사고로 이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SFC가스는 이런 정기적인 부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차단기는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접점과 접점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기서 집중적으로 아크가 발생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전자가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럼 이 마이너스 전자가 자연 공기 중에 놔두면은 이건 확산에 의해서 없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전자를 인위적으로 어느 경로를 통해 가지고 외부로 끌고 나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여기에 어떤 코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플러스를 인가를 해서 이 마이너스 전자에 발생된 전자를 강력하게 끌고 나오는 부분이, 끌고 나와 가지고 소홀을 해주는, 확산을 시켜줘 버리는 이 부분이 그 자위 차단기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 전자력에 의해서 하지만, 전자력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전자를 이 전자력에 의해서 확산을 시켜버리고 어디 인위적으로다가 어떤 계통을 통해 가지고 방출시켜버리는 이런 그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VCB, 베컴 서킷 브레이커라고 그래가지고 진공 차단기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진공 차단기는 이제 이 파생의 법칙을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파생의 법칙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파생의 법칙 곡선을 이용하는데 파생의 법칙 범위 바깥입니다. 범위 바깥에. 즉,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파생의 법칙 기체 방진에서 우리가 했는데, 이게 이제 기체마다 이게 이 곡선은 이게 다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르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는 극간의 간격과 압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양 압력에서 파생의 법칙 VS는 K, PD가 적용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파생의 법칙에 해당되는 곡선의 범위란 말이에요. 진공 차단기는 이걸 압력을 마이너스 압력으로 이렇게 올려보니까 이 VS가 상당히 올라가더라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진공에서는 전자 방출이 안 돼요. 왜 그러겠어요? 진공 안에는, 진공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기하보다 뺐기 때문에 여기는 이 원자의 숫자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가서 충돌할 수 있는, 전리할 수 있는, 충돌해가지고 전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VS, 절연 전압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진공 차단기는 이 진공 차단기 파생의 법칙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파생의 법칙의 곡선에 가고 있는 이쪽 뒷면에 있죠. 파생의 법칙이 안 맞는 쪽, 이 부분에, 그러니까 진공을 해버리니까 아주 기동전압이 커지라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압력을 10의 마이너스 3승토로 이하로 하니까 절연 파괴전압이 굉장히 올라가더라. 에? 그래서 전자 방출을 상당히 이 벌브 내에서 전자 방출이 안 되도록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되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자연 소호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지가 아주 커요. 서지가 크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낮은 전압을 가진 아크를 발생을 해가지고 전류 0.근방에서 전구로부터 전자 방출이 안 되게 한다 하는 얘기는 전류 0점이 됐을 때 차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접점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겁니다. 요거는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요것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요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벨로우즈를 통해 가지고 이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진공을 하는 데는 거거든요. 여기를 진공을 하니까 전자가 이것이 어디 떨어지게 되면서 되어 있어요. 자연 아크가 발생이 되면서 만약에 이것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 이게 60사이클 같은 게 계속 교보이 됩니다만, 마이너스 쪽에서 전자 방출이 돼가지고 일단 플러스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것이 진공이니까 어떻게 있어요? 진공이니까 이 전자방출된 것이 가서 공간 중에서 부딪힐 수 있는 원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전자방출 확률이, 충돌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 파괴 전압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만들어지고 난다면, 전원 파괴되면 이건 자연 확산에 의해서 소호가 끝나는 부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서지가 크게 발생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공 차단기의 단점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진공 차단기를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즐겨 쓰지 않는 부분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이 즐겨 쓰지만 2차 기기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M52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단락전류의 종류를 보는데, 제가 그 앞에서 물었지만 8가지를 우리가 정확히 아느냐 하는 걸 지금, 그래서 하나씩 지금 답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락전류의 종류는 어떤 거냐, 왜 퍼센트 임피던스를 많이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들 좀 아직까지 해가 안 나왔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지금 이제 IEEE의 접지에 미국 그 IEEE에서 접지 쪽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들여다보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단락전류의 하나의 현상을 보는데도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이렇게 융화가 돼가지고 하나의 점을 향해서 가줘야, 합쳐져야 이것이 완벽하게 단락전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생각에 확실한 사상을 갖는 거죠. 그래서 단락전류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교류분에서 나타나는 그 과도현상에서 정상현상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걸 회전기기로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대개 1사이클까지를 이거를 직축 과도 리액탄스, 그래서 X, D, 3-, 그래서 이걸 대개 직축 과도 리액탄스라고 그러죠. 그 직축이 되는 거는 이 시정수가 거의 수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수직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걸 직축으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한 3사이클, 1, 2, 3사이클까지를 이것을 X, D, 2- 해서 되게 여러 부른 것이 다 다릅니다만 차, 과도, 리액탄스. 이거는 회전기기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전기기에 예를 드는 건데,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죠? 일반적인 이 부분이 정상 과도, 정상 리액탄스라고 그러면 여기 어떻게 있어요? 대개 정상 리액탄스 쪽으로 근접한 부분을 이걸 동기 리액탄스. 여기서 이제 직류분이 이렇게 발생이 되니까 직류분은 이제 어떤 시정수를 가지고 가겠죠. 그러면 이 직류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비대칭 단락전류 곡선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대칭 단락전류 교류분만 사용하는 경우하고 비대칭 단락전류에서 직류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 비대칭 단락전류를 포함하는 경우에 각 부하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통의 단락전류를 구하는 경우에 그 값을 사용하는 목적이 차단기, 휴지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계전기, 그 다음에 기계적인 강도를 고려하는 경우에 열적인 강도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교류분을 표시하는 대칭전류와 직류분을 표시하는 비대칭전류를 나눠줄 수 있다. 그래서 단락전류는 대칭 단락전류와 비대칭 단락전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거죠. 그 대칭 단락전류는 symmetrical, 이라고 우리가 symmetrical short circuit current라고 그러는데, 교류분과 직류분을 구성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교류분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브레이커라든지 ACB라든지 휴즈 선정에 사용할 때는 이 대칭 단락전류 CO치만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비대칭에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단락전류의 종류를 어디에다 적용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IEEE 강의를 추가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